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루너 수학교육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제 The Process of Education, 그리고 Structure, 구조, 그리고 Discovery Learning, 발견학습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육의 과정이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연결에 대해서는 지식의 구조로 볼 수 있고, 이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론을 좀 여러분께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발견학습에서는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공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간추린다라고 한다면 3단계 수학 자료의 추가 제시 및 관찰 탐색 단계, 이 부분이 생략되어도 상관은 없겠으나 아무래도 학습에 있어서는 이런 탐구라든지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일반화하기 전 특수한 케이스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일반화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발견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4번부터는 EIS 이론과 나선형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IS 이론은 이제 영어의 철자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세 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EIS 이론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인지적 표상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지적 표상 이론에서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여러분께서 세 단계 걸친다라는 것으로서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 세 단계 접근이 EIS라고 바로 이어진다가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아동이 성장하면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것을 대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EIS 이론이 브루너가 주장을 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할 때 피아제라는 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피아제도 발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EIS 보기 전에 이제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브루너가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는 세 단계에 걸쳐 설명합니다. 그 세 단계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전조작 단계, 둘째 구체적 조작 단계, 세 번째 형식적 조작 단계입니다. 전조작 단계는 아동의 직접 활동이 주로 경험과 활동, 동작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인데요. 수학 학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조작 단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가역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아제를 비롯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가 구체적 조작 단계입니다.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죠. 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조작 단계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역성이다라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여기서의 조작은 실세계의 현상을 사고 구조 속에 넣고 사고 구조 속에서 그 현상들을 변형하고 조직해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이 수학적인 개념 또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다는 것, 내지는 파악한다는 것은 개념 또는 원리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고 구조 속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번역은 학습에서 이루어져서 작업 기억 내지는 워킹 메모리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셋째는 형식적 조작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시각적인 관찰 유무에 관계없이 가설에 의한 명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형식적으로 명제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세 가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언급하는 이론이 EIS 이론입니다. EIS 이론은 인지적 발달 단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교구로서도 이 EIS 이론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브루너가 제시했던 E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인액티브, 아이코니,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내용이 EIS 이론이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각각 활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그리고 상징적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구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고 수세기에서부터 이 이론을 적용시킵니다. 수세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세기는 예를 들면 활동적 표상에서 원소 한 5개라고 할게요. 5개와 대응한 집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4개라고 할게요. 제가 4개라고 한 이유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4개라고 했을 때 4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숫자로 표현되는 4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4라는 내용을 활동적 표상으로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지금은 방송하진 않겠습니다만 옛날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텔레토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을 보면 서로 다른 색깔에서 4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한 명 한 명을 이제 정해서 합하면 2, 한 명 더하면 3, 한 명 더하면 4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연수를 표현하기 위한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활동적 표상으로 정해놓고 영상적 표상은 그럼 그 텔레토비에 나오는 주인공들,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동그란 점이나 바둑돌 이런 걸로 대응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것을 몇 개 이렇게 세면 4개가 된다. 그러면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숫자로 4라는 것을 쓸 수 있겠다. 라는 것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예로 제가 제시를 좀 해봤는데 경우의 수와 관련해서 가지치기 그리고 식을 세운다라는 것에서도 EIS 이론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구에서 시작됐지 교구만 EIS 이론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때 5명이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는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각은 의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5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왼쪽에 A가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명을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서로 다르게 준비를 해놓고 이를 나열합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적어놓은 예를 들었을 때 지우개, 연필, 볼펜, 형광펜, 사프 이 5개의 뭐라고 해야 되죠? 도구라고 할게요. 도구라고 할게요. 필기도구. 필기도구가 맞죠? 그러면 이 5개를 나열만 합니다. 이것을 활동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를 합치고 세는 활동으로서 활동적 표상을 정했기 때문에 5라는 숫자를 가지고 활동적 표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에서 우리는 가지치기 등을 활용을 해서 수영도를 그리게 됩니다. 수영도를 그린다라는 것은 이 지우개, 연필, 볼펜, 형광펜, 사프를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그 자리에 놓아보는 겁니다. 놓았을 때 이 경우가 있겠구나를 적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으면 또 적고 다른 경우 있으면 또 적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식으로서 표현을 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수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S는
수학적인 기호나 말, 글, 도표 등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며 이때 기호는 4 팩토리얼로서 24라는 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내용인 나선형 교육과정 스파이럴 커리큘럼입니다. 스파이럴 커리큘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시기가 제3차 교육과정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수학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의 위계성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 학년으로만 봐도 위계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배우는 1차 방정식을 모르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또 모르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모르게 된다면 중학교 3학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모르게 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모르게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을 몰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서 배우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모르게 됩니다.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적인 개념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이 지적인 성장을 돕도록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현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 중학교 1학년이 정비례와 반비례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시게 될 거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2차 함수를 배우시게 됩니다.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갔을 때 그래프의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함수의 식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정비례 반비례를 모른다면 함수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이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전체적인 함수를 가지고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등의 개념을 비롯해 유리함수, 무리함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 미분을 통한 도함수,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브루너 설명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브루너는 총 5가지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약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수업 시연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론을 공부하시게 될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뤄야 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발전되어야 할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을 구성하면 좋겠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더 학습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캠프의 수학학습 심리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학습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의 스캠프를 비롯해 나중에 국내에서 들어오게 되는 수학 불안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TV, 유튜브를 비롯해 제가 현재 수업 조교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도 직접 영상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